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작년 11월쯤에 콜린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전 출판사에서 올해 단어 The Year of the Word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은 퍼머크라이시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permanent 플러스 crisis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영원히 간다,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리키며 2022년을 상징하는 올해 단어로 선정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의 콜린스 사전 발행사는 전쟁과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정을 견디며 살아가는 감정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2022년이 얼마나 정말로 끔찍했는지를 간결하게 압축하는 단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안과 불안정이죠.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이런 문제로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 퍼머크라이시스라는 말은 70년대 학계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위기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에 오르는 단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퍼머크라이시스를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로 대변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첩첩산중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면서 작년에 위기를 맞았던 위기가 지속되는 이런 첩첩산중에서 우리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한 올해는 토끼띠라서 이 첩첩산중에서 어떻게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며 점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새해 올해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해 시작한 지 채 2달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경제가 이 퍼머크라이시스에서 이 불안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첩첩산중에서 헤어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세계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서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어는 터닝 포인트. 이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가? 과연 글로벌 경제는 이제 역전을 시작하면서 전환점을 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작년의 위기에서 올해 접어들자마자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코비드-19, 코로나죠. 코로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급속히 호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제 중국이 개방을 해서 중국이 모두 규제를 풀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또다시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면은 또 변이가 생겨서 어떻게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2월을 넘겨봐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2월 말이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국제 간의 왕래가 시작될 거고 이게 지나가봐야 정말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코로나 숲속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한다. 리오프닝이란 말도 많이 쓰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공급망 경색 그리고 중국 경제가 침체해서 일부라도 벗어나게 될 거고 이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교역이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미칠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큰 거는 뭐예요? 우리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던 커다란 외생 변수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에는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다행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돼서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한 예측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늘의 도움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유럽은 이 겨울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유럽의 겨울은 참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됐던 EU의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GDP 유로존 성장률이 3.5%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작년에 2.1%였고 작년 4, 4분기에는 무려 2.9%였어요. 이것도 놀라운 수치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침체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쁜 조건에서도 미국 경제가 2.9% 4, 4분기에 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세계 큰 경제가 세 개 아니겠어요? 미국, EU, 중국인데 이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것은 중국이 신흥공화국이니까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EU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EU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1974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장률 옆에 그림 한번 살펴보시죠. 그 페드의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0.75%포인트, 0.5%포인트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투자자들을 물론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사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장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사람이 2%하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연방중앙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죠. 페드가 아주 오랜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0.75도 인상하고 0.5%포인트도 인상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점프시키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제 아주 오랜만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조금만 인상을 한 거죠. 그런데 페드의 의장인 파월이 이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30분 기자회견에 무려 1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이 표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을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파월의 평가에 따르면은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인플레이션이 최초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막바지에 달했구나. 금리 인상의 제 1차적인 목표가 인플레 억제 아니었어요? 근데 인플레가 진정되기 시작했으니까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높게 자이언트 빅 스텝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 안정화되고 언젠가는 또 금리가 인하될 기대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이후로 미국의 증권시장이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환경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금융환경지수가 2023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 지수는 하락을 하면은 금융 완화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풍부하다.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이런 금융 환경, 기업의 호의적인 금융 환경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죠? 2023년도에 내려갔습니다. 자, 파월의 2.5%포인트 인상, 금융 환경의 개선, 그리고 EU, 미국의 높은 성장률, 코로나의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이미 경제 지표에 반영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EU의 높은 성장, 이런 결과들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S&P 500은 거의 9%나 올랐고요. 나스닥은 17%나 상승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죠. 2023년 들어서 꺾어져서 터닝 포인트, V자처럼 올라가기 시작하죠. 물론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제 세계 경제가 터닝 포인트 아니냐. 오히려 앞에 여러분 주가지수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세계 경제의 가장 최저점은, 가장 바텀은 아마도 작년 10월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후부터는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까요? 한국 경제에서도 일부에서는 이미 최악이 지났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전문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은 1.5 내지 1.7%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1%, 2% 미만의 나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올해 2%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 그리고 코로나 안정, 중국의 리오프닝, 미국과 유럽 경제 호전, 이런 여건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고 터닝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아직도 복병이 많은 것이죠. 과연 V자처럼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느냐?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론이 많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 이게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행복한 고민입니다. 미국 경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경제를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금 미국 경제 노동시장이 과열이 됐어요.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자리는 최근 통계에 보면 1.9개, 거의 2개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고 임금이 올라가죠. 통계를 하나 보실까요? 그림하고 여러분 같이 보세요. 미국 노동시장에서 지난 1월 달에 새로운 일자리가 무려 51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월스트리트 증권 시장에서의 모두의 예측은 지난 1월에 한 18만 7천 명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8만 7천 명인데 51만 7천 명. 거의 뭐 2배, 3배에 달하는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락하죠. 3.4%로 내려갔어요. 예상치는 3.6%였는데, 근데 이 3.4%의 실업률은 당연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의
해당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1969년 5월 달 이래 무려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도 더 지났죠. 그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관광, 호텔,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많은 서비스 수요에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경제를 좀 진정시키려고 했죠. 인플레를 억제하려고 했죠. 근데 고용시장이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인상됩니다. 사람 찾는 데가 많으니까 나 임금을 더 줘야 간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임금 인상되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발표 이후에 다시 전문가들은 야, 이거 페드가 금리 인상을 그만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지표 보니까 아직 멀었네.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더 캄다운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한 번 더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됐고, 또 2%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기대한다면은 증권시장은 당연히 화랑을 보일 수가 없죠.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면 주택시장도 안 되고요. 그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줄어들고, 금리는 영향이 무차별적이에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조금 더 진정이 돼야만 낙관적인 전망, V자의 터닝 포인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반전에 대한 전망도 유보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새해 들어서 벌써 무역 적자가요, 100억 달러를 넘어서 지난달에 127억 달러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 반도체 경기도 좀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지난달 30일에 세계 전망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세계 전망을 조금 다 올렸어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높였는데 유독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과열이라 페드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유럽 경제도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고 3.5%면 당연히 유로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가는데 한국은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경제에서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영어의 알파벳 V자처럼 딱 빠져 있다가 확 올라오는 이런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가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V자처럼 올라오는 게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면서 한때는 횡보하다가 한때는 또 추락하다가, 그러면서 길게 보면 조금씩 그 높은 언덕을 기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경제 행태입니다.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가도 갑자기 V자처럼 올라오는 개구리나 토끼처럼 점프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에서 빠져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때는 지지부진하고 한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셔야 되고, 선진국의 특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교역, 무역,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는 경제가 첩첩산중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V자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서도 이런 흐름, 또 경제는 굴곡이 많다, 이런 특징적인 사항들을 꼭 고려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